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쉽고 확실하고 재미있게 한국사 CEF Certainly, Easily, Funny. 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확실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귀에 박히도록. 자, 이제 3강입니다. 3강은 고조선 이후의 여러 나라 파트입니다. 이른바 해서 제목을 부고 옥동삼 했습니다. 부고 옥동삼. 부고 부여 고구려 옥동삼 옥저 동해 삼한 요 5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5개 나라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그냥 편제상 고조선 이후에 고조선이라는 큰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같은 우리 민족이죠.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부르는 여러 종족들이 여러 종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여러 나라를 성립시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고조선 이후의 여러 나라에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의 우리나라 지도의 모습인데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부고 옥동자 옥동삼 부고 옥동삼입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5개 나라가 있고요. 5개 나라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맨 위에 참고로 우리나라 지도 그리라면 여러분들 잘 못 그리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충 그리는데 지도 잘 그리죠? 근데 못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그리기 쉬운 방법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그래도 좀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운 사람 티를 내야지 이거 너무 초딩틱하고 그래서 35를 쓰시면 돼요. 비슷하죠? 그래서 숫자 35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35 그래서 우리나라 대충 그릴 때 35를 쓰고 띡띡 그으면 대충 나와요. 대충. 자, 그러면 중국까지 가서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맨 위에 부여가 있죠? 자, 부여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부여는 제일 넓어요. 제일 넓어요. 제일 영토가 넓은 나라. 그래서 영토가 넓으니까 부유한 나라예요. 그래서 부자 나라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부자 나라. 영토가 제일 넓다. 그래서 부자다. 부자다. 이게 특징이 알겠죠? 그래서 그 지도에다가 부자니까 중국에 대하여 상당히 사대했다. 부자니까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지킬 게 많으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도전적이기보다는 좀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해요. 또 두 번째, 보수적이다 보니까 뭔가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다. 지배층 중심,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부자 나라다 보니까 중국에 사대하고 가부장적 성격이 강했다. 또 가장 넓었다. 이게 중요하죠. 넓으면 왕 혼자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 부여는 가운데에 왕이 나온 부족 말고 이렇게 4군데로 나눠서 마, 우, 저, 구라고 해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나라를 분산해서 다스렸어요. 가운데는 물론 왕이죠. 그래서 이것을 5부족 연맹체라고 합니다. 배경은 뭐다? 가장 넓었다. 그러면 왕권이 약하겠죠? 그래서 왕권이 미약해서 요즘처럼 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던가 전염병이 돈다던가 하면 왕을 마땅히 죽이거나 바꿔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여의 왕은 못할 것 같아요. 재해가 일어나고 흉년이 들면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의 왕권은 나름 세습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부여예요. 그럼 부여의 특징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첫 번째 정치의 특징이 어떻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넓었다. 그래서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서 4군데의 분할 통치했다. 자, 이걸 3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출도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출도에다가 현관 펼치시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서 부족장의 명칭이 가축의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말, 소, 돼지, 개. 알겠죠? 이게 부여의 특징이더라라는 거고요. 경제 면적이 가장 넓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지킬 게 많잖아요. 부자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 생명 지키려고 부자 중심의 가혹한 법률을 운영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일책 12법이다. 일책 12법은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갚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랑 비슷하냐면 지하철 공짜로 타다 걸리면 30배 물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책 30법 그럼 한 번 잘못하면 30배를 부과합니다. 라고 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일책 12법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훔쳤다. 그러면 12만 원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 분명하죠. 왜요? 부자 나라니까. 그래서 일책 12법이 있었고 결혼제도도 부자 남자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가부장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데 특히 여러 명의 여자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바로 형수랑 다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형수랑 다시 결혼한 나라예요. 형이 사망하면 형수가 혼자 되잖아요. 혼자 된 형수를 다시 뭐라 그러죠? 도련님인가? 하여튼 뭐 그런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뜻은 대충 알겠죠?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는 체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죽으면 그냥 죽을 수 없죠? 야, 나 죽으면 니들 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같이 가는 거야. 이거죠. 그게 바로 순장이에요. 순순히 같이 장례 지내지 뭐. 순순히 같이 장례를 당하자. 순순히 장례를 당하자. 이게 순장이에요. 제가 부여의 지배층이었다. 여러분들이 제 피지배층이었다. 나 죽으면 여러분들 100명 데리고 갑니다. 이게 바로 순장이에요. 그리고 옥갑으로 장사를 지냈다. 옥갑, 머리에부터 발까지 갑이 뭐냐면 갑옷 같은 건데 옥으로 갑을 만들어요. 갑옷을. 옥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에르메스 보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고가의 보석이 에르메스 보석이잖아요. 요즘에 반클리프 어쩌고저쩌고 있죠. 이런 거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둘러치는 거예요. 우와, 대박이죠. 부자 나라니까 옥갑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찮게 나무로 관 같은 거 안 만들어요. 그래서 관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관 쓰지 않는다. 옥갑으로 머리를 둘러친다라고요. 또 금과 은, 골드 앤 실버로 함께 순장부장했다라고 해요. 야, 그러면 부자가 장례 지냈을 때 어떻게 해요? 옷값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클리프, 언젤 이런 걸로 막 확 다 붙이는 거고 수천 개를. 그리고 금, 은 같이 묻고 사람도 같이 묻는 거죠. 100명까지 같이 갔대요. 야, 이 나라 와, 되게 부자다, 그지? 저 딱 봤는데 부자다. 면적 넓다. 가부장적이어서 부인도 많아. 여러 명의 부인도 많고, 부인도 여러 명인 나라. 또, 옷값, 장사, 순장, 금은, 또 영토 넓어서 혼자 못 다스려. 마우저구가 나눠 다스려. 부여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천행사,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다. 이게 참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여의 제천행사는 영고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부여의 제천행사는 영고다.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부여, 영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2월 달에 제사를 지냈대요. 그럼 12자 들어가니까 일책 12법도 있었네. 그쵸? 그래서 일책 12법 부여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 고구려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자, 고구려는 요쯤에 있거든요. 부고저. 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원래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온 주몽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주몽 임금님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구려의 창업 만드신 분, 건국자 주몽, 엄마가 더 중요하거든요. 유화 부인. 그래서 주몽의 엄마 유화 부인이 주몽 보고 너 내려가. 그래서 주몽이 내려와서 부여에서 탈출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대요. 근데 건국 신화는 내용이 이제 기니까 그냥 약술하고 부여에서 탈출한 고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를 세워요. 처음에 졸본이라는 곳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여러분들이 위치는 잘 모를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명이 약하니까 어디 내가 사는 동네 말고 가본 데도 없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가본 데는 많은데 지명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 약하거든요. 근데 여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더 약하죠. 대략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요 근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국이에요. 지금은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아닌데요. 거기서 나라를 세웠다. 그럼 왜 탈출했냐? 자, 여기는 이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까 부여라는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부자 나라는 얘기인 거죠. 부자 나라가 부여라면 고구려는 이름이 좀 구려인데, 그죠? 구린데 왜 고구려일까? 알면 답이 나와요.
네, 자, 이거다가 살짝 써드릴게요. 고라고 하는 건요,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그 다음에 구려라고 하는 건 원래 구루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구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순우리말인데, 성을 뜻해요. 네. 그러면 요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높은 성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그러면 높은 성이란 뜻이거든요. 높은 성이니까 뭐겠어요? 높은 산성인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 졸본선도 사실은 산성이에요.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해발 200m쯤 돼요. 가보면 특이하게 생겼어. 진짜 무슨 분화구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예, 이게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고구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 형태가 나라 이름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자기네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가지고 그 지형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높은 성을 쌓았다라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자, 여기에요. 중국에 대해서 부여는 4대 했지만 고구려는 높은 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국과 싸웠다는 겁니다. 공격. 자, 그럼 고구려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사군 기억나시죠? 고조선 망한 다음에 설치가 됐던 4개의 군현이 있었는데 그 4개의 군현을 없애는 걸 목표로 했던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식민정권인 한사군과 싸우기 위한 독립군이 바로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비밀은 높은 성을 쌓고 중국군과 항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즉 부여의 독립투쟁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자 이름이 주몽이죠. 주몽이 뭐예요? 활 쏜다라는 거거든요. 활을 누구한테 쏴요? 중국인들한테 쏜다. 여기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바로 한중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의 크나큰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조선을 멸망시킨 주체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과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고조선 다음에 나온 게 어디다? 고구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는데 부여는 어땠어요? 부자 나라다 보니까 중국과 항쟁하는 걸 포기하고 그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자 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부자들이니까 지킬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고구려는 어때요? 말 그대로 지킬 게 없어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나라 위치도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중국과 강력한 항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고구려의 첫 번째 특징.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높은 성을 쌓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만든 사람들, 경제적 특징을 먼저 볼까요? 부경이라는 창고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 창고 이름이거든요. 바로 뭐냐? 약탈 경제. 말 타고 활 쏘고 다니면서 빼앗은 물건을 저장해 놓는 창고가 있었다. 그래서 약탈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구려와 부여가 사실은 같은 나라였는데 이렇게 분리가 된 거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리된 것처럼 북한, 남한 원래 같은 나라였던 것처럼 부여와 고구려도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정치 체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체제라든지 사회 조직이라든가 결혼 제도라든가 풍습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 구분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부여와 고구려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 두 나라 모두 지배층을 부르는 명칭이 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부족장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부여는 가라고 끝나되 앞에 붙는 명칭이 가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고구려는 고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 추, 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가라고 부른다던가 아니면 상가라고 부른다던가 했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점, 지배층의 명칭은 가라고 불렀다. 근데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고구려는 고니까 고추가,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 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둘 다 일책 12법이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또 형사 취수제 형태였다는 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에요. 다만 다른 점은 고구려는 뭔가 부여와 조금 다른 결혼 풍습이 하나 있는데 이건 가끔 나오거든요.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서옥제는 이 서가 사위라는 뜻이에요. 사위.
그럼 옥은 집이니까 사이가 사는 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대릴사위제를 운영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습이 본래 남자가 장가드는 풍습이지 여자가 시집오는 풍습이 아니에요. 남자는 장가간다 이러죠. 그러니까 장가간다는 말이 사실은 장인어른 집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대릴사위 풍습이 매우 강력했던 나라예요. 그 얘기는 여성의 지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은 나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이 서옥제라는 거 공통점 했었고요. 또 제천 행사 있죠.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걸 제천 행사라고 하는데 아까 부여는 뭐라고 했어요? 부여니까 일단 써. 그리고 동그라미 마무리하면 영고라고 했다는 거. 하지만 고구려는 영고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동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맹이라는 제전 행사를 개최했다. 뜻은 영고는 하늘을 향해서 북을 치다 이런 뜻이고요. 동맹이라는 뜻은 동쪽에 있는 동굴에서 연맹제전을 거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또 차이가 뭐냐면 영고는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행사를 가졌다면 동맹은 10월 달에 행사를 가졌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여, 고구려 비교하는 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꼭 나오는 문제가 뭐냐? 이거는 꼭 외우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여는요. 사출도가 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사가 뭐예요? 마, 우, 저, 구.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다는 거. 요게 포인트고요. 고구려는 뭐예요? 똑같이 가라고 했지만 고추가 상가라고 했다는 거. 요게 다른 점이다.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관직 명칭이 있어요. 사자라는 명칭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는 부여는 대사자, 사자라고 했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지만 고구려의 특징은요. 그 밖에 조의라던가 선인이라고 한다는 이런 관직 명칭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고구려의 명칭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사자, 조의, 선인. 사자는 부여와 공통점이니까 조의, 선인 중심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의, 이게 뭐냐면은 머리에 깃털 꽂고 이렇게 나가는 그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봤죠? 머리에 이렇게 그 깃털, 새 깃털을 꽂고 다니거든? 그걸 조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선인이 뭐냐면 먼저 나가서 죽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먼저 사람인, 먼저 죽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장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봉장. 그래서 요 조의니 선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뭔가 조의를 표합니다. 선조께, 고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뭔가 죽는 사람 느낌이죠. 이걸 통해서 고구려는 뭔가 이렇게 강력한 전쟁이라던가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겼구나. 말 타고 활 쏘고, 그지? 건국자 이름도 주몽이고. 한마디로 다 무슨 장군, 활 잘 쏘는 사람, 먼저 나가서 죽는 사람, 이게 뭐다? 나라 이름도 성이고, 군사 국가였던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어느 나라와 싸우는 것이에요? 중국이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부여, 고구려 공통점 정리되셨죠? 한 번 더. 사출도 부여 나오고 사자, 조의, 선인 요거 그러면 고구려다. 그렇죠? 요 두 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7페이지 두 번째 테마. 옥저와 동의 구분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지도 여러분들은 16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계속 보시면 돼요. 자, 옥저와 동이에요. 위에 옥, 밑에 동. 옥동이거든요. 그래서 옥동이라는 이 두 나라의 특징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자, 두 가지 출제가 되거든요. 옥저 동에 물어볼 때 물어보는 국편위의 질문 무엇이냐? 이 나라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 방금 공부한 부여, 고구려는 둘 다 왕이 있었죠. 그런데 옥저 동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이 나라는 옥저와 동에는 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왕이 없어요. 없져요. 왕이 없져요. 옥동자만 있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왕이 없군요. 자, 제가 왜 왕이 없군요 라고 썼을까요? 왕 대신에 읍군이라는 지배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군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맨 위에. 자, 17페이지 옥저 동해. 옥저와 동해는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라고 써놨죠.
그럼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건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아닌 거죠. 아, 왕이 읍군요. 그래서 읍군이에요. 옥저의 지배자 읍군, 또 동해의 지배자 읍군. 삼노만 있군요. 3명의 노인네만 있군요. 그래서 아, 연장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왕이 읍군요. 읍군. 3명의 노인네만 있군요. 삼노입니다. 알겠죠? 그 이유는 뭐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리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선진 문화가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었어요. 산맥 동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물적 교류가 좀 활발하지 못했고, 이게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한마디로 후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후진 지역이 바로 이 옥저 동해이기 때문에 이름도 옥동자예요. 후지자, 옥동자. 그래서 아주 후지다. 없군요. 3명의 노인네만 있군요. 이 나라 이제 같은 듯 다른 그런 풍습이 뭐냐? 그럼 제일 많이 내는 거 위주로 강의해 드릴게요. 이 나라들은 옥저가 지금 어디 위치해 있는지 보시면 동해안 위쪽에 있죠. 쿠로시오 해류가 막 부딪히는 곳에 있죠. 바로 그래서 어장이 풍부해가지고 이 나라는 소금과 어물, 해산물이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해산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도 왜 킹크랩이 들어오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했다. 이게 옥저의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동해도 비슷하거든요. 동해도 이름답게 동해 옆에 있어서 동해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반어피라고 하는 게 유명해요. 반어피가 뭐냐면은 반만 생선이니까 뭐겠어요? 물개입니다. 물개. 반만 걔네들이 이렇게 상체는 바깥으로 내밀고 하체는 바닷물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반어라고 불렀어요. 참 옛날 사람들 이름 잘 짓죠. 근데 피니까 뭐냐면 가죽이에요. 물개 가죽. 이게 특산물이에요. 그 다음에 단궁. 단궁은 짧은 활을 말해요. 고구려는 감궁이거든요. 맥궁이라 해서. 근데 이건 단궁. 또 과하마라고 하는 특산물이 있었는데, 과하마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말이란 뜻으로서 요거는 조그만 식용말을 말했어요. 근데 이 과하마는 지금 문헌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왜? 다 처먹었거든요. 그래서 멸종할 때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문헌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동해의 특징이다 해서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과반으로 외운다. 그래서 동해는 단과반, 종합반보다 단과반. 요게 동해입니다. 동해의 특산물. 그리고 결혼 풍습이 있어요. 결혼 풍습은 옥저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걸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주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민며느리제는요,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풍습인데 여기는 시집가는 거죠. 그 민며느리제 반대말이 뭐겠어요? 대릴사위제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대릴사위제,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며느리제는 며느리긴 며느리인데 민자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민이? 요거는 어린 며느리란 뜻이에요. 그럼 몇 살이 어린 거냐? 10살. 그래서 10살 때 시집 보내요. 10세에 시집 보내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다. 이것을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를 시집을 10살에 보내서 17살, 18살이 되면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7, 8년을 시댁에서 사실상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경매 가격 같이 붙여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으면은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매혼 풍습이죠. 매매. 그래서 신부 매매혼 풍습이 있던 나라가 옥저였다. 민며느리제입니다. 그래서 좀 요것도 좀 요즘으로 치면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풍습 중에 하나죠. 이에 반해서 동해는 족외혼 풍습. 부족 바깥에서 혼인 상대자를 찾는 풍습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장례 풍습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골장제라고 하는 장례 풍습이 있어요. 다 써 있어요. 골장이 뭐냐면 그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어느 정도 살이 썩으면 유골, 뼈만 다시 파내가지고 그 뼈를 살아있는 모습 해골처럼 다시 맞춘 다음 뒤에 목곽에다 안치를 해요. 그리고 쌀 항아리를 매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영혼불멸사상. 그러니까 조상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조상의 유골을 집 뒤쪽에 한꺼번에 납골당처럼 가족 공동묘 형태로 운영했던 나라가 옥저예요. 이상하죠. 근데 지금 일본 어딘가 홋카이도쯤에는 옥저의 풍습이 일부 전해진 듯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홋카이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과 하루 같이 자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 골장제라는 풍습이 옥조의 장례 풍습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요, 장례 풍습이 좀 특이한데 요거는 집자리 유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자리 유적이 이렇게 철자형 또 여자형 집자리 유적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집자리 유적을 제가 장례 풍습에 쓰는 이유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으면 이 집을 이렇게 불태우고 옆집으로 이사가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자리 유적을 보면은 제가 거기다 해놨죠. 동해의 집자리 유적은 새까맣게 불탄 자국이 많이 남아있죠. 그게 바로 같이 살던 가족이 죽으면 그 집을 불태우고 화장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철자형, 여자형 집터 동해 풍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제천 행사를 보면요, 옥저의 제천 행사는 전해지는 게 없어요. 예, 제천 행사 없어요. 그래서 옥저요, 없저요 이고 동해의 제천 행사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 무천, 동해는 무천, 옥저는 없저요. 옥저는 제천 행사 없저요. 동해는 무천이라 그래요. 동해, 무천. 외우기 어렵죠? 애국가 1절 잠깐 부를까요? 동해, 무천이죠? 그래서 동해, 무천 행사. 그래서 무천이라는 행사는 동해 제천 행사다. 이게 이제 구분을 이제 이렇게 제가 스토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을 완전히 이제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겠죠? 암기법 들어갑니다. 옥저, 동해, 옥동자는 왕이 없군요. 없군요, 읍군, 옥동자, 삼노만 있군요. 자, 두 번째 특징 갑니다. 옥저는 해산물이 많이 나왔다. 그쵸? 그 다음에 동해는 단과반이죠. 단과반. 그리고 옷같이 예쁜 며느리. 옷같이 예쁜 며느리의 뼈다구. 옷같이 예쁜 며느리의 뼈다구. 그래서 며느리 나왔다. 옥저. 뼈다귀 나왔다. 옥저입니다. 옷같이 예쁜 며느리의 뼈다귀. 요게 옥저고요. 제천행사는 없저요. 제천행사 없저요. 그래서 없고. 동해 갑니다. 동해도 역시 족외혼이라는 풍습이 있고, 요 철자형 집터 유적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불태우고 이사가. 여자형, 그죠? 그래서 요 철자형 집터가 만약에 나오면, 이게 어느 나라지? 헷갈릴 수 있어요. 요 철자거든요? 쓰면 돼, 이렇게. 동자 완성되죠? 그래서, 동해구나. 그 다음, 예죠? 그러니까 여자형 집터구나. 그죠? 동예, 철자형, 여자형 집터 이렇게 외우시면 끝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하나 빼먹었다. 책화. 책화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 쓸게요. 책화는 뭐냐면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말뚝을. 그래서 부족과 부족 간의 경계가 엄격해서 교류가 없고, 만약에 이 말뚝을 넘어오면요, 부족 경계를 침범한 거로 여겨져가지고, 그 침범한 쪽에서 소, 말, 생구가 뭐냐, 노비를 말하거든요. 살아있는 입, 이런 뜻이 생구예요. 그래서 생구를 다쳐야 했다. 그럼 부족과 부족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가 않죠. 그래서 폐쇄적 경제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책화하면 동해의 풍습이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삼한은 부고 옥동 했죠. 그러면 삼한이 여기 지역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역을 말해요. 이 삼한에서 한이라는 단어가 지금 대한민국 할 때 대한으로 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할 때 여기가 삼한이거든요. 그럼 삼한의 성립과정 설명 들어갑니다. 원래 삼한이라는 나라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진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의 진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불렀어요. 진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진이라고 불렀고, 종족 명칭은 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한이라고 불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차가운 음식을 잘 먹었다, 그래서 한이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여기 약간 동의해요. 왜? 얼죽아 보면 알 수 있죠? 얼어 죽어도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한국인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한. 그래서 찬 음식을 좋아했다. 한식날 차가운 음식만 먹죠, 그날.
그런 거예요. 예.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좀 아이스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진이라고 불렀던 거는 나라 이름이고, 그래서 요거는 나라 이름이고, 요거는 종족 이름이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대요. 예. 근데 여기에 양념이 들어와요. 자, 이게 양념이 누구냐면은, 자, 아까 위만에게 왕위를 준 왕이 누구였죠? 예, 준왕이었죠? 그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뺏기고 본인이 죽은 게 아니고 도망쳐요. 예,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준왕으로 대표되는 그 고조선의 유이민들이 남쪽으로 대거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토착 출신들인 한 출신들과 준왕 고조선 유이민들이 들어오면서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멀쩡히 살고 있었어 여기서. 근데 갑자기 북쪽에서 사람들이 막 난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막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내려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김정은이가 나라를 시진핑한테 뺏기고 막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려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들이면서 이들과 이들이 서로 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사만입니다. 그래서 준왕이라는 이 준왕이 있죠. 고조선의 준왕이 정착한 데가 마한, 변한, 진한, 사만 가운데 마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한이 제일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한, 변한, 진한. 그래서 삼한이 성립되게 되었다. 또 조선의 상을 역임하였던 역계경이라는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착한 지역이 진한이었대요.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 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착 지역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 진 혹은 한이라 불렀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다? 위만에게 왕위를 뺏긴 준왕의 유민들이 대거 남하하면서 이들과 섞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섞이게. 네. 이게 삼한이에요. 그래서 발전.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왜요? 네, 왕이 정착한 지역이니까. 준왕. 준왕이 정착한 지역이 마한이에요. 그럼 마한은 뭐예요? 준왕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준왕 조선을 마한이라고 불렀어요. 왜 말맞자를 썼을까?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제 생각은 말 타고 와서 준왕 조선이 말 타고 와서 마한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 그러니까 마한은 큰 연맹 이름을 말하고, 그러니까 연맹의 연맹이죠. 삼한도 연맹이고, 마한의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의 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서 삼한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되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정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정치는 뭐냐면, 토착 집단과 유민 집단이 결합되는 과정에서의 합의, 약속. 그게 뭐였냐? 정치는 이주 집단이 하고 제사는 토착 집단이 지낸다. 두 개를 엄격히 구별한다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천군이라고 부르는 제사장이 신성지역인 소도에다가 동글뱅이 치세요. 소도. 소도라는 말의 뜻은 솟아오른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소대신앙이라고 해서 왜 우리 장승 같은 거 있죠. 장승이 마을 어귀에 있어가지고서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석 같은, 요즘으로 치면 표지석 같은 거거든요. 표지판? 여기부터 뭐 봉성 1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장승인데 그 장승이 서 있는 거와 유사하게 바로 이런 솟아오르는 지역이라고 해서 말뚝을 세워놓고 경계를 표시했대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은 여기부터 어서 오십시오 경상북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도라는 지역이 만들어졌는데 이 소도는 그 토착 집단이 제사를 지내는 신성지역으로 여겨져가지고 이 지역은 정치 권력을 가진 군장들이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와 정치가 각각 주체가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재정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재정분리 상황이었다. 이게 사만의 특징입니다. 그럼 소도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보자. 그러면 뭐 때문이에요? 토착 집단과 유민 집단 사이의 결합 과정에서 생긴 거죠. 다음 경제 갑니다. 자, 사만에서 제일 발전한 것이 바로 철기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철강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이끌어졌죠. 바로 변한 지방에서 철, 요걸 덩이쇠라고 한능검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철이라고 안 내고요. 꼭 덩이쇠라는 표현을 써요. 좀 어려운 말로 쓰면 판상철부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안 쓰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니까 덩어리로 되어 있는 쇳덩이. 그러니까 이거를 쇳덩이라고 하면 될 거를 쇳덩이라고 안 하고 꼭 있는 척 덩이쇠 이런 식으로. 쇳덩이.
쇳덩어리를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지방에선 좋은 철이 많이 나왔다. 그게 어디였냐? 우리 앞에서 공부한 초기 철기 시대의 창원입니다. 바로 이 창원이 변한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 지방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와가지고 철을 많이 사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사만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변하는 좋은 덩이쇠 혹은 쇠덩이가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낭낭이나 일본에서 와서 많이 사갔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또 나오느냐? 가야 얘기하면서 또 나와요 이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변한에서는 이라고 하지 않고 가야에서는 좋은 덩이쇠가 많이 나와 낭낭과 일본으로 수출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덩이쇠, 쇠덩이 수출에 대한 내용만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위만조선 때 나오죠? 위만조선이라 초기 철기 시대에 나오죠? 초기 철기 시대에 쇠덩이, 창원 얘기 나오죠? 그게 이 파트에서는 변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가야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3번 나오는데, 초기 철기 시대 때,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방금 공부한, 창원에서는, 중국에서 이 철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아까 명도전이라는 중국 화폐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초기 철기 시대. 또 이게 이제 똑같은 표현이 뭐냐. 변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좋은 덩이쇠가 많이 생산이 되었어서 낭낭과 큐슈로 수출했어요. 라고 나오고. 또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은 가야는 이렇게 특히 금관가야는 좋은 덩이쇠가 많이 나와서 낭낭과 큐슈에서 좋은 철을 많이 사갔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을 테마만 달라지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 그 비밀을 알려드렸고요. 제철행사.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5월 달에 놀고, 추수한 10월 달에 또 놀고. 그래서 5월에 놀고, 10월에 놀고. 계속 놀고. 주거. 초가지붕 반음집 토시에서 살았다. 그 다음 풍속.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사만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사만 암기법 들어갑니다. 삼한이라는 나라. 그러면 한반도 남부를 말하는데 여기가 마한, 여기가 진한, 여기가 변한. 그래서 삼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한이 제일 컸다. 그 중에 특별한 게 이주 집단과 토착 집단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뭐가 존재했어요? 소도가 존재했죠? 또 사실 이 나라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쇠덩이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소도와 쇠덩이가 많이 나왔다.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여긴 나온 적이 없지만 벼농사가 무지 잘 돼요. 한반도 남부지방의 농사를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벼가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이 벼농사를 추수하는 과정에서 5월 달에 그 씨를 뿌릴 때 놀고 10월 달에 벼농사 추수하고 또 놀고 그리고 이 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볕단 있죠. 볕단. 쌓아놓는 볕단. 그걸로 뭘 올려요? 이게 초죠. 풀초자. 초가를 올려요. 초가. 그래서 지붕이 다 초가죠.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이 초가집 토실이라고 그래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초가집을 운영하였다. 요게 답니다. 요게. 그래서 사만에 대한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소도가 많이 나와요. 소도. 알겠죠? 사만의 소도 기억해라. 이렇게 해서 초기 국가의 모습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고, 옥동삼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뭐와 뭐를 구별하라? 부고를 구별하라. 두 번째, 옥동을 구별하라. 세 번째, 삼한을 암기하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요번에는 안 나왔어요. 이번에 안 나왔고 75회 중에는 나올 것이다. 바로 이제 다음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부고의 공통점은 가, 사자, 일철시입법, 형사취수제, 제차행사한 거 이런 게 공통점에서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왕이 없군요. 왕이 없져요. 왕이 옥져요. 왕이 옥져요. 왕이 없져요. 제차행사도 없져요. 동해무천 옥같이 예쁜 며느리의 뼈다귀, 옥저, 윗며느리제, 골장제, 해산물 풍부. 동해는 책화, 단과반, 조개혼, 철자형 집터, 여자형 집터. 동해무천 이렇게까지. 삼하는 소도 많이 나와. 덩이쇠, 쇠덩이. 그리고 벼농사 잘 되니까 초가집 울리고
5월에 씨 뿌리고 10월 때 추수하고. 알겠죠? 네, 이렇게 머리를 쫙 정리하시면 이 나라들의 특징을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오는 게 늘 나와요.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100%입니다. 여기까지. 예.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삼국시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자, 이건 삼국시대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예, 삼국시대부터 외울 게 좀 많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렵고, 순서별 문제도 나오고, 또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확실하게, 팀 3국, 고구려, 백제, 신라, 엄밀히만 가야까지 4국인데, 가야는 좀 번외편, 특별판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고, 백, 신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뭘 공부하냐면 한국상량 검정시험에서 전쟁을 물어봐요. 와, 전쟁 재밌죠? 영화든 뭐든 전쟁을 만들면 재미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고1 여학생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저 전쟁사 너무 재밌어요. 저 2차 대전 매니아예요. 처음 봤어요. 솔직히 처음 봤어요. 고1 여학생이 2차 대전 매니아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다 야 너 이런 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너무 재밌대.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계속 차 마시면서 선생님이랑 그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전쟁 얘기 많이 하는데 한능검도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 얘기할 때 첫 번째 전쟁 한중전쟁이라 했죠 제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중국 세력과 이제 요거는 한사군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중국 세력과 어디와의 싸움? 초기 고구려의 싸움.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고구려의 싸움. 왜? 제가 그랬죠. 부여, 옥저, 동해 이 나라들이 사실은 다 고구려에게 이렇게 하나씩 흡수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가 커져요. 커진 목적은 어디를 치기 위한 거예요? 한사군이라고 부르는 낙랑 세력과 낙랑과 연결되어 있는 중국 한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테마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고구려의 왕들을 기억해라. 두 번째 테마는 자, 이 과정에서 승리를 거둔 고구려, 즉 팽창 중인 고구려와 백제와의 전쟁, 경쟁을 기억해라. 여기는 이제 원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와 고구려의 원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라. 여기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 세 번째, 고구려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백제와 신라가 사실은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고 고구려와 상대했었어요. 근데 신라는 사실 고구려의 영역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백제랑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알겠죠? 뭔지. 그래서 신라가 최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지배를 받다가 백제와 동맹을 체결해서 독립하고자 했다. 그 백제를 이용해서 신라가 독립하고자 한 거죠. 백제도 신라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힘겨운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면 고구려 대 백제 신라. 굳이 얘기하면 고구려와 백제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도 사실은 원래 그 근원이 같아요. 부여 고구려랑 비슷해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가 비슷하듯이 고구려 백제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백제도 부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백제는 국호를 자기네들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 부여 관계가 고구려 백제 관계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백제는 부여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왜? 계속 거기에서 나오니까. from 부여, from 고구려거든요. 그게 고구려고 백제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느 나라냐? 그럼 요 과정에서 이 두 나라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계속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백제와 신라와의 싸움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가담하냐면 고구려가 여기 가담을 해요. 왜냐하면 신라가 처음엔 고구려 영역 하에 있다가 백제를 이용해서 고구려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그 결과 벗어난 이후 신라가 백제 누구수 쳤기 때문에 신라가 백제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그럼 난 백제 편, 너희 신라 죽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신라는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 도움을 필요해요? 바로 중국 세력입니다. 수당. 다시 근원 돌아왔죠. 다시. 그럼 중국의 힘을 이용해서 통일을 한 다음에는 신라가 어떻게 해? 다시 이 당나라랑 싸우는 거. 복잡해.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원한 관계. 제가 쓰고자 하는 책 제목이 원한의 한국사예요. 이 끝나지 않는 원한의 한국사. 이 원한.
이 원한이 쌓여가지고 풀어지지 못해서 이 한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뭔가 패권을 우리가 장악하고 그래서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거의 없고 맨날 막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뺏기고 막 우리들끼리 거기 안에서 또 어떻게 하냐 막 야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막 싸우지 말자 싸워야지 지금 장난해 지금 싸우자 이러고 야 어떻게 싸워 저런 나라랑 너 지금 어떻게 할래 나라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다가 쟤네랑 들어와가지고 항복했는데 그럼 진짜 그게 망하는 거지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내분이 터져요 내분 싸워야 돼 아니야 싸우면 안 돼 그게 벌써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고구려가 그 관계였어요. 중국에 야 싸우지 마. 싸우면 뗀다. 우리 싸우면 뗀다. 이게 부여고. 어차피 뺐거든 지금. 싸우자. 뭐 독립운동 해야지. 이게 고구려예요. 이거죠. 계속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래. 다 똑같아. 원한의 한국사.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의 그 정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한의 이런 표현 안 하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약간 순화해가지고. 한의 민족 이러죠. 한이 많아서. 그러니까 맨날 속담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 서리가 내린다 이러죠. 그런 거. 이 한이 안 풀리는 거야. 한이 왜 안 풀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분노하고 막 빡치고 막 그럴 때 언제 안 풀려요? 피해를 뭔가 당했을 때 내가. 뭔가 무시당했을 때, 뭐 뺏겼을 때, 뭐 깡패한테 돈 뺏겼을 때, 쳐 맞았을 때, 뭐 감정적으로 뭔가 기분 나쁜 말 들었을 때, 뭐 나의 어떤 단점을 팩폭격 당했을 때, 그때 한이 안 풀리죠. 안 풀리죠. 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지. 싸워요.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이러든지.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 막. 우리가 항상 진짜 사과 막.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이게 한국인. 아우, 진짜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외세와의 싸움에서의 한의 민족이고 내부에서에도 한이 많아. 왠지 아세요? 양반 지배층, 귀족, 중류층, 상민층, 노비층. 얼마나 뺏기고 이게 많겠어. 또 남자, 여자, 남존, 여비. 여자들 한이 많지. 그동안 우리가 당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성부 막 신선하고 노동자들 막 뺏긴 거 막 농민들 막 맨날 땅 뺏기고 맨날 소장농하고 신분 났다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투쟁이죠 지금. 투쟁. 근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원을.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근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자, 1부입니다. 이건 좀 길거든요.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왕을 뭐 외우면 좋은데 안 외워도 할 수 없지 뭐. 못 외우면. 일단 태조가 있어요. 우리 태조왕이 고구려 6대 왕인데 그럼 1대부터 5대까지는 안 배우나요? 네, 안 배워요. 다행이죠. 1대부터 5대까지 안 배워. 안 나와. 안 나오고 또 완전 100% 안 나와 이게 아니라 나올 가능성 1%.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지. 나오면 1%가 나왔어 이래 이제. 안 나가는데. 근데 이름이 태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사실상 고구려의 태조 아니에요? 왜?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의 시조를 태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럼 그 이전의 왕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전의 왕들은 뭐 동명성왕 제1대, 2대 유리왕, 3대 뭐 대무신왕, 뭐 4대 차대왕, 5대 모본왕, 6대 모본왕, 6대 뭐 태조왕. 그럼 이게 앞에 왕들이 있는데 왜 안 배우냐? 그냥 안 배워요. 그냥 저는 이제 다 알거든요. 저는 다 아는데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배워요. 전설상의 왕처럼 여겨져요, 사실. 뭐 오류도 많고 뭐 태조왕 이 사람도 사실 신화 속의 인물이라서 태조왕이 53년에 즉위해가지고 이거 딴 얘기인데 53년 AD 53년에 즉위해서 AD 146년에 죽었대요. 말이 돼? 네? 즉위를 53년 했는데 죽은 게 146년이라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왕위에 있는 시간이 몇 년이야? 93년이에요. 네? 말이 돼? 그럼 빵살에 왕 돼서도 태어나자마자 응애해가지고 왕이 돼서도 죽은 게 93년 새에 죽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태조왕은 116세에 죽었다 이러는데, 야, 말이 되냐 이거야, 말이. 이 사람이 진짜 장수왕이지. 초장수왕이다, 초장수왕. 말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 진짜 그랬을까에 대한 물음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잘 안 배워요. 근데 어쨌든 실질적인 뭐 고구려의 건국 시조라고 보여져요. 그 앞쪽의 왕들은 다 어떤 그 레전드, 뭔가 레전드 왕들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 미스? 신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인 고구려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동명왕이 아래서 깨어나가지고서 활 딱 쏘고, 7발자국 걸었는데 딱 활 쐈다고. 응애! 했는데 어떻게 활 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인 국조로 보고 있고, 근데 6대라고 합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000 시리즈가 있어요.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0 시리즈. 1000. 얘가 1000, 얘가 2000, 얘가 3000인데, 왕들 이름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자가 그럼 뭐냐면은, 이게 내 천자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강가에 묻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왕이 죽은 다음 붙이는 거지, 살아있을 때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왕릉을 만들잖아요, 왕이 죽으면. 그 왕릉에 위치해 있는 주소 이름이에요, 주소. 그래서, 강가 근처에 묻혔으니까 어디에 있는 왕? 이런 얘기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있는 왕?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면, 고국천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고국천왕에서 첫 번째 천. 고국이 뭐냐면 이게 옛고자로, 나라 동쪽에 있는 무슨 강이 있었나 봐. 그래서 거기 근처에 묻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자를 붙인 이유는 수도천도 이후에 옛날 수도 옆에 있는 강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구려는 자연 이름을 많이 쓴다 했죠. 고구려라는 이름 자체도 높은 성에선 따온 것이고, 왕들 이름을 붙일 때도 어디에 묻혀 계신 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고구천왕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도천도 이후에 옛 수도, 옛날 수도에 있는 강가 옆에 있는 분 이런 이름인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건 한번 거들떠 보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정도. 주의환기 차원. 그럼 이분 이름은 뭐냐면요. 동천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붙였겠어요? 수도. 고국천이 여기 계시면 이분이 동천이니까 어디에 붙여 계십니까? 이분이 있는 왕릉 동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동천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이분은 뭐냐면은 미천이라고 했거든요. 그 미천이라는 데는 지명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아마 근처에 있었으니까 거기를 그렇게 불렀겠지 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주소, 왕릉이 있는 주소다. 알겠죠? 그래서 고국천, 동천, 미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천자 어떤 내가 근처에다가 왕릉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다. 이 정도.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태조 다음에 뭐다? 3000이다. 그래서 첫 번째 천, 고국천왕. 둘째, 동천. 셋째, 미천. 됐죠? 그래서 이렇게 3000이 있다. 그럼 이 시기에 태조왕부터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이때는 지금 어떤 중요한 목표가 있겠나?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중국과의 항쟁. 중국과 싸웠던 고구려의 왕들이에요. 알겠죠? 제목이 뭐라고요? 중국과 싸웠던 고구려의 왕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반을 마련하신 분이 누군 거예요? 대중국전쟁. 이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번 시간은. 대중국전쟁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기반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태조왕인 거죠. 태조왕. 그래서 태조왕이 그 기반을 마련하신 거거든요. 그 기반이 뭐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옥저를 정복했다. 아니 중국이랑 싸운다면서 왜 옥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중국이랑 싸운다고 해서 중국을 바로 공격할 수 있어요? 못하죠. 뭘 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죠. 배후지에. 식량 공급 지역, 인적, 물적 공급 지역이 필요하잖아요. 배후에. 그러니까 옥저를 완전히 식민지화해서 그 사람들과 그 물자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옥저를 정복했다.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요동을 공격해서 색구르라는 성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옥저 정복 이렇게 써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주제가 여러 가지 있어. 뭐 형제상속, 오부족 체제로의 발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논외로 치고. 자, 그 다음 뭐예요? 고국천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기반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국천왕이 한 일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진대법이에요. 이것도 대중국 전쟁을 위한 사업입니까? 예, 맞아요. 왜요? 자, 여기 필기체로 돼 있죠. 그래서 세 글자 들어갔죠. 옥저정복과 진대법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조왕 때 옥저, 고국천왕 때 진대법 이거 왜 나와? 진대법은 춘대춘합의 농민 구휼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출해주는 법이에요. 대출. 요 대자가 대출하는 제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이자예요. 그래서 무이자 대출 제도예요. 그럼 왜 이걸 시행했냐? 이거는 일반 평민들이 당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고려의 귀족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노비가 돼요. 그럼 노비가 되잖아요. 그럼 그 노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군인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우리나라에. 노비는 뭐가 안 된다? 군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어요. 왜?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국가 입장에선 노비가 많아지면 재정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군인으로 차출할 수가 없으니까 국방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노비가 많아져야 돼요? 노비를 줄여야 돼요? 노비를 줄여야죠. 그래서 당시 평민들이 귀족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못 빌렸을 경우에 자기를 저당 잡혀가지고서 노비가 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나라에서 돈 없어? 야, 귀족들한테 빌리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 빌려줄게. 근데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노비가 될까요?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사업이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죠. 신용불량자 7천만 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국가에서 탕감해 주겠다. 이러죠. 그럼 비슷한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진대법은 어떤 재정 안정책이자 왕권 강화책이자 귀족권 억압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맨날 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제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노비되는 걸 막으려고 국가에서 운영했던 무이자 대출 제도 혹은 그냥 주는 제도예요. 요즘으로 치면 돈 25만 원 주는 제도랑 비슷해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랑 비슷해요? 고국천왕이 하는 거랑 비슷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네, 이게 바로 진대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음. 그럼 준비 끝났어. 배후지 만들었고 평민들을 노비로 만드는 걸 막고 이 평민들을 뭘로? 군인으로 동원하겠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공격하면 돼. 이제 때가 왔어. 왠지 아세요? 요때까지는 중국이 어떤 나라냐면 한나라라고 하는 시대예요. 후한이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동천왕쯤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그 시대 있죠. 조조, 관우, 장비 나오는 거. 그때예요. 그래서 이때가 위, 촉, 오로 대분열되어 있던 시대예요. 지들끼리 빡 터지게 싸울 때. 그러면 중국이 분열됐던 시대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 이때가 저의 기회지 뭐. 그래서 동천왕이 바로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려니까 어딜 공격했냐면은 서안평이라는 데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서안평이라는 데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인데 서안평 공격이 실패했어요. 이거 안 나오니까. 서안평 공격 실패하고 오히려 이 위나라의 조조가 보냈던 장수, 위나라 장수를 위장이라고 하거든요. 위장 관구검의 침략을 받아서 동쪽 동해안으로 피난을 갔대요. 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안평이라는 데를 공격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격을 받아요. 그게 위나라 조조가 보낸 장수 관구검이라는 장수예요. 그래서 관구검의 공격으로 수도가 털려요. 그래서 이 동천왕이 동해안으로 피난을 갔대요. 그럼 왜 동해안으로 피난했을까요? 이 동해안이 어디 지역일까요? 여기에요, 여기. 옥저. 이걸 알고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 도망간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니까 일로 도망간 거예요. 알겠죠? 이게 동천왕. 자, 암기법. 동해안으로 천도할 뻔했던 왕이다. 왜? 위장 관구검의 침략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차 공격 실패. 그럼 이제 2차 시도 있죠. 이게 바로 미천왕 때예요. 그럼 미천왕은 어떤 왕이냐? 이름답게 좀 미천했던 왕인데 이것도 어딘가에 묻힌 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분이 드디어 공격에 성공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아까 서안평
서안평 공격했다 실패했죠. 서안평 공격 2차 서안평 공격 성공. 그래서 서안평을 드디어 우리가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서안평 공격의 결과가 뭐였느냐? 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한사군 가운데 끝까지 버티던 낙랑군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을 식민 통치하던 중국 한사군 가운데 끝까지 버티던 낙랑군을 완전히 멸망시킨 게 바로 누구였다? 미천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천왕.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미천왕을 그냥 미천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미천이라는 데 묻히셨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가 뭐라고 쓸게요? 성상. 성스러운 임금님. 성스러운 임금님. 알겠죠? 그래서 미천왕은 그냥 미천왕이 아니라 뭐다? 성상 미천왕이라고 부릅니다. 꼭 붙여주세요. 미천왕의 이름을 그냥 미천왕이라고 하지 말고, 미천 그러면 왠지 뭐가 찐따랐잖아. 미천하니까. 아니야. 그 반대야. 성상 미천왕이에요. 왜 성상에? 성스러운 임금님 미천왕이에요. 왜? 드디어 한나라 군현, 4개의 군현, 마치 중국 총독부, 중국 한나라 총독부인 낙랑군현을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배경은 미천왕이 뭐 흉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당시 5호 16국 시대예요. 이제 삼국시대 분열도 아니고 16개 나라로 분열되고 지들끼리 막 로얄 럼블 한다는 식이에요. 막 터지게 싸웠대요. 올스타전.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일부 뭐였다? 자, 우리 삼국시대 초기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3가지 테마 가운데 첫 번째, 고구려의 대중국 전쟁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대중국 전쟁 첫 번째, 기반을 마련하신 분 2분, 공격 실패하신 분 1분, 드디어 공격에 성공하신 분 마지막 4번째. 알겠죠? 그래서 태조와 삼천 시리즈. 태조, 그 다음 뭐예요? 첫 번째, 고국천, 2번째, 동천, 3번째, 미천이죠. 그래서 고동미 순서입니다. 태조 다음에, 태고동미, 태조 다음이 삼천, 고동미니까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알겠죠? 그래서 옥저정복, 진대법 실시를 통해서 군인자원 확보, 첫 번째 1차 공격 시도 실패, 동해안으로 피난, 드디어 성공. 그래서 서안평을 점령한 이후 낙랑과 대방이라는 데를 완전히 축출한다. 대방이 뭐냐면 낙랑의 새끼군현이라고 그래요. 당시. 낙랑에서 파생된 그 멀티했던, 낙랑이 멀티한 곳이 있거든요. 그걸 대방이라 했어요. 황해도 근처. 그 지역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게 누구다? 서낙대, 서안평 점령, 낙랑 축출, 대방 축출한 바로 이 중국 군현 세력을 밀쳐낸 왕 미천왕. 그래서 밀쳐낸 성상 미천왕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끌어가겠습니다.